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네입니다. 이른 나이에 아들을 낳아 결혼까지 시키고 지금은 홀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해보라며 선물을 해줬습니다. 손자는 제가 신세대 할머니라고 아주 좋아하더군요. 익숙하지는 않아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글을 쓰게 됐는데 아들내미가 자주 애청하는 곳에 사연을 신청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봅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아들을 가지게 되어 아이를 키우고 장가도 보내고 이른 나이에 손자를 보게 됐습니다. 벌써 손자놈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으니 말입니다. 제 자식만은 일찍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부모 팔자 따라간다고 저희 아들도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돼서 이 나이에 다 큰 손주도 있게 됐네요. 지금이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 전에 참 말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 소시적 인생부터 박복했습니다. 전 어렸을 적부터 풍족하게 살지 못해 남들 가는 대학에 가보지도 못한 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제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알겠더라고요. 저희 집이 돈이 없을 뿐이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아버지들과는 다르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저희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시절 철없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가난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가난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일찍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를 했을 텐데 이런 부모를 만나 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을 부모님 앞에서 한 적도 있고요. 얼마나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웃으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 웃음이 눈물을 흘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웃는 것일 텐데 그때는 제 속도 모르고 그저 사람 속 편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께 또 뭐라고 했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생기고 난 뒤부턴 못해준 효도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신을 차렸을 땐 쇠약해지셨었고 가끔은 제가 한 말도 잊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정정하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한 일을 잊고 죄송하다는 말 한 번을 안 했으니 어찌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두 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보니 젊었을 적에는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닮고 싶고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일찍 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 집 양반을 만났습니다. 제 남편은 꽤나 사는 집안이었고 저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저를 꼬시는데 저는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난자답고 돈도 꽤 있어 보이는 사람이 제가 좋다고 하니 그 어린 나이에 뭘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꼬임에 넘어가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고 덜컥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를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애가 생겼다고 하니 도망가는 건 정말 몹쓸 놈 아닌가요? 하지만 그땐 마음이 여령 어디 가서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도 가끔 몸이 어떻냐고 물어보지 뭐 따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배는 불러가지 남편에게 말을 해도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지. 그러다 같이 일하는 언니가 알게 됐습니다. 제게 임신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울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언니들이 화를 내며 남편에게 달려갔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바로 남편이 시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기센 언니들 덕분에 저는 미혼모를 잊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마도 그 언니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홀로 아이를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아니꼽게 보시는 겁니다. 배경도 없고 나이 어린 여자애가 와서 임신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지만 애가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고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일을 그만두고 시댁에서 지내게 됐어요. 시댁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까다로운 노인네들이라 맞추기 여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매일 일을 해서 그런가 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 시부모님은 어찌나 정정하신지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남 눈치 안 보시는 시부모님을 보면 스트레스라는 걸 찾아볼 수 없으니 그리 건강하게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부모님은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불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시절 시댁살이는 당연한 거라 제 팔자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생선가게 할머니 덕분에 알았습니다. 늘 시댁에 있어야 하는지라 가끔 동네 아줌마들이나 장볼 때 할머니들이 제게 남편이 어딜 다녀왔는지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생선가게 할머니께서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갔다가 어떤 여자와 남편이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듣고 당장 따지겠어요? 어떡할 겁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친정에 다녀온다고 말을 하곤 할머니께서 남편을 봤다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남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보였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도 일찍 결혼해서 한 번씩 부부들끼리 식사를 했는데 그때 눈이 맞았는지 제 친구와 바람이 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모르는 여자도 아니고 가족끼리 밥 먹는 사이인데 그걸 숨기고 바람을 피우다니. 둘 다 간이 부었는지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무리 동네에서 떨어진 곳이라고 해도 얼마 걸리지도 않는 거리인데 저리 다니니 얼마나 저를 우습게 왔으면 저럴까요. 하지만 저는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둘이 떠나는 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욕을 하고도 남는데 막상 제 친구와 있는 모습을 보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아들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고 밥을 짓다가 눈물이 나고 부모님이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아직 어른이 되지도 않은 아이가 시댁살이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남편의 외도까지 목격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절 말도 제대로 못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을 할까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점점 늦게 들어오고 제 친구의 향이 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전 말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저 할 말 있어요. 말해봐. 혹시 미정이랑 따로 만나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따로 만나기는 뭘 따로 만나? 남편은 아니라고 제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되려 자기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기만 해봐. 만나기는 무슨, 뭔 헛소리 하고 있어? 그때 남편의 큰 소리에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주무시는데 무슨 일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이 사람이 저보고 다른 여자 만나냐고 하지 뭡니까? 뭐? 아니, 지금 누구 보고 여자를 만난다는 거야? 너 미쳤냐? 이게 여기서 자고 먹고 해주니까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한테 그딴 말을 찌꺼리니? 남편은 뻔뻔하게 시어머니에게 제가 자기를 의심한다고 먼저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뺨을 때릴 사람은 저인데 되려 제가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고 잔소리만 계속 늘어놓으셨어요. 시아버지도 그 말을 들었는지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웃기지 않나요? 얼마나 자기 아들을 믿으면 저러는 건지, 남편이 행동거지가 바른 것도 아닌데 뭘 보고 그렇게 믿는 건지. 저는 너무 괘씸해서 더는 이렇게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볼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제 친구와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헛소리? 안 맞나? 아니, 그게... 남편과 친구는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봤고 친구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참고 참았던 제 성격을 터뜨리고 도망치는 친구를 붙잡아서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 가서 또 2대를 때렸어요. 친구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모르는 게 약일 거라는 생각에 혼자만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걸리면 너희 남편한테도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더는 만나지 마. 친구 남편에게도 말을 하겠다고 하자 친구와 남편은 만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에 들어보니 제 친구는 이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걸 알았고 마음이 떠난 친구의 남편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애를 얼마나 살만 먹으면 눈치를 보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그 와중에 아들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물려받아 관리를 하고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애들이랑 희희낙낙 아주 재밌게 매일 놀길래 매번 그 꼴을 보고 살 수는 없다고 따로 살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는 더 못 살아. 당신 옆에 애들이랑 노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아야 돼? 이제 당신이 모시던지 형님 보고 모시라고 해. 나는 몰라. 아니면 나 이혼해. 남편은 이혼을 하면 부모님은 분명 쓰러지실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 저를 아주 싫어하셨지만 알죠. 고약한 성질을 가진 사람도 제 사람이면 끔찍히도 아끼는 거. 몇십 년을 함께 살고 제가 이것저것 챙겨주니 시부모님도 자기 자식보다는 제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니 시부모님이 저를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남편에게 재산을 저에게 줘야겠다며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말만 그렇겠지만 좀 다르긴 달랐어요. 어느 날은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성질 고약한 노인네들 맞춰주느라 힘들었다. 어린 나이에 와서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맙다. 너도 힘들면 말하거라. 내가 따로 집 마련해 줄 테니 너도 이제 편히 쉬어야지. 시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안 가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시아버지께서 집을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참 미안했다. 우리가 못나서 못난 자식 감싼다고 그랬어. 이혼은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따로 살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별거 제안을 했고 그래서 결국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어요. 저는 부록의 나이에 자유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느끼고 있을 때쯤 집에만 있기 적적해서 작은 반찬 가게를 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닮아 손맛이 좋아 장사는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밥집도 같이 하게 됐는데 밥집이 잘 돼서 합치게 됐어요. 늘 남편에게 돈 받기 그랬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제 돈으로 아들 학비까지 책임질 수 있으니 그 양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돼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주신 돈이 없었다면 이런 생활을 할 수도 없었겠지만 저도 그만큼 한 게 있으니 받은 거라 생각하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여자를 데려오기 전까지는요. 저희 아들은 뭐든 곧잘 하는 아이였고 남자 아이들 치고는 굉장히 순한 편이었습니다. 뛰어노는 것보단 책을 보는 걸 좋아했고 제 말은 정말 잘 들었어요. 운동을 못하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체격은 남편을 닮아 꽤 좋은 편이라 다행이었어요. 생긴 건 저를 닮아 꽤나 생겼고요. 이건 제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 하는 말입니다. 절대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임신을 했다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시부모님이 얼마나 뒷목을 잡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아들이 이런 대형 사고를 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공부를 한다고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가진 사람은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될 아이는 참 싹싹하더군요. 그런데 나이를 듣고 또 놀랬습니다. 당연히 또래나 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30이라는 겁니다. 일은 하고 있다고 해서 한시름 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을 꼬셨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되니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돼서 사돈네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 글쎄 사부인은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딸은 집안일 같은 거 잘 못해서 그냥 사람 불러서 시키려고요. 아, 네. 그건 문제가 될 건 없죠. 근데 그래도 최소한의 집안일은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니요. 아이가 집안일하는 걸 워낙 안 좋아하고 또 이 애는 곱게 자라서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 그냥 사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돈이 오시는 건 애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물론 불편해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자식 집인데 한 번쯤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안일을 아예 못한다고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리니 기가 막혔습니다. 배울 생각을 하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사돈 내서 다 낸다고 하니 저는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어려 보이는 게 있다 보니 저를 좀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오지 않았으니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딱 보니 사부인의 성격이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집에 오지 않겠다 하면 지는 것 같아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바쁘니 한 번씩 제가 가서 좀 도와주겠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괜찮잖아요. 그제서야 더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아들 군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서방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저희 딸아이 저희 집에 있으려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사부인의 말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보면 저랑 싸우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톡톡 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투도 굉장히 톡 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는 제 손에서 떠나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돈어른도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뭡니까? 그 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물일까요? 그건 그냥 작은 빌딩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양반이 관리하고 있어서 저는 잘 몰라요. 갑자기 건물 이야기가 나오니 이상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니 아들이 제 눈을 피하더군요. 며느라가는 아무 생각이 없는지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속이 보이지만 먼저 묻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말이 없어 저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돈네와 뭐 볼 일도 많이 없고 괜히 사이 안 좋게 있을 필요는 없으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가고 저는 첫 손주를 보게 됐습니다. 어찌나 예쁘던지 어릴 적 아들과 똑 닮았더라고요. 하지만 사돈네에 있어서 손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으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면 저희 집에 와서 가끔 밥도 먹고 손자도 봤을 텐데 며느리 혼자서는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저도 기다렸는데 한 달 넘도록 오지 않더라고요. 참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며느리에게 전화가 와서는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지 뭡니까. 말을 안 해도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 제대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제대를 하고 둘이 살 집을 제가 구해줬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작은 집 구해서 살면 된다고 거절을 하는데 그 모습도 괜히 찡해서 좋은 집으로 구해줬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가 아들만큼은 좋은 집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아들은 졸업을 하고 좋은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얼마 못 갈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없으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나도 혼자 사는 것도 지치고. 잘못했네. 이렇게 혼자 갈까봐 무서워.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고 다시 합치자고. 저는 곧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누굴 믿으라는 건지 애초부터 그럼 잘하던가 이제 와서 합치자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합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남편을 너무 사랑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다시 같이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같이 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하루하루 계속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제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고 그날 남편을 오랜만에 봤어요. 그런데 남편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서 남편과 합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아침밥을 차리지를 않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질 않나, 생전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왜 이럴까? 그냥 하던 대로 해. 내가 많이 느꼈어. 당신이 고생하는 것도 느꼈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어. 그러니 앞으로는 내가 다 할게. 처음에는 그냥 이러다 말겠지 생각했었는데 계속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뭐 덕분에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이것도 몇 달 안 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도 달라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큰아들을 키우는 기분이었습니다. 보면 손자보다 더 어린 것 같았습니다. 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 댁에 처음으로 갈 일이 생겼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처음으로 집 청소를 부탁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물어봤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모님을 부르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출장 다녀와서 저도 청소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집에 가봤는데 이게 무슨 완전 개판인 겁니다. 냉장고 정리도 안 돼 있고 빨래도 쌓여 있고 이런 집에서 아들과 손자가 살았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장실 곰팡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 그나마 쓰레기는 제대로 버렸는지 비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쨍쨍했을 때 왔는데 끝나고 보니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장 봐온 걸로 반찬을 좀 만들었고 국도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근데 집이 이게 뭐니? 아니 그게 가사도우미분이 못 나오신다고 하셔서 집안 청소를 못했어요. 그게 말이 되니? 매일 배달 음식 먹어? 왜 반찬이 그대로야? 아이는 사돈댁이 봐준다고 들었고. 저 술병은 뭐냐? 술 마실 시간에 청소를 했어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집안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뒷목이 당겼습니다. 철부지에 딸을 둔 기분이 들었어요. 말을 해봤자 저만 혈압이 오를 것 같아 씻고 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보며 제게 엄지척을 해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또 혈압이 오를 것 같았습니다.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애교 부리는 며느리 어떤가요? 속은 다 뒤집어지고 뭐라고 해도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며느리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똥강아지는 승혜씨가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마침 제 아들과 손자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답답했는데 아들과 손자를 보자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마음이 녹더라고요. 근데 어찌 며느리는 제 남편과 아들이 왔는데 반가운 기색이 없더라고요. 제 눈치를 한번 보고는 그제와 맞냐고 다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그전보다는 심하지 않았지만 분명 청소를 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얘, 너는 청소 안 하니? 청소를 하면 더 더러워지는걸요? 말이 됩니까? 청소를 하면 더 더러워진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그리고 가사도우미 부른다면서 왜 이렇게 더러워? 이모님이 휴가를 가셔서요. 며느리가 무언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혼자 오렴. 그날 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돈네 사업이 망해서 더는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결과 집이 저렇게 개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장모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장모님도 살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는 건 좀 그렇다고 말했었는데 막상 오니 별말 없이 지내서 그냥 말만 세게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망하니 말이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곱게 자랐으면 둘 다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을까요? 집안이 다 망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망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집을 욕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가르쳤습니다. 확실히 처음 해본 사람 같더라고요. 그 나이 먹고 집안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이라 속이 터졌지만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반찬이야 제가 가져다 주면 되니까 청소라도 제대로 하라고 알려줬어요. 아들에게도 청소 틈틈이 하라고 일러뒀고요. 그 덕분인지 집은 좀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과도 그럭저럭 지내고 있고 장사도 잘 되고 있고 아들네도 잘 사는 것 같아 마음 편히 살고 있었습니다. 사돈네는 좀 어려운지 더는 손자를 봐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대신 봐줬고요. 저는 오히려 손자와 있을 시간이 많아져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 어느덧 손주놈이 학교에 갈 날이 왔더라고요. 그 사이 며느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요리도 배워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제 아들은 일이 힘든지 하루하루 상태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손자가 전화가 온 겁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서 자도 돼? 무슨 일이 있어? 엄마 아빠가 좀 싸워. 할머니 집 가도 돼? 얼마나 심하게 싸우면 아이가 전화가 와서 집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빨리 집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말을 들어보니 요 근래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유독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아들이 요즘 힘들어 보였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도저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둔 것 때문인지 아니면 손자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요즘에 뭐 문제 있니? 얼마나 싸웠으면 애가 우리 집을 찾아와? 죄송해요 어머니. 다 해결됐어요. 혹시 돈 때문에 그래? 아니면 뭐 다른 문제 있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좀 서운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아들의 표정은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속상해하니 부모 입장에서 며느리가 많이 밉더라고요. 분명 저희 아들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에 며느리에게 화살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사람 잡는 게 아닌가 싶지만 제 아들이 잘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너희들 무슨 일 있니? 네? 아니요. 저번에 저희가 좀 심하게 싸웠죠? 죄송해요, 어머니. 조심해라. 아이들 생각보다 잘 들어. 아이 앞에서 싸우는 건 자제하거라. 네, 어머니. 그리고는 뭐가 문제가 있나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직감이 맞았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뭘 보고 있나 의심이 들었어요. 평소와 같이 반찬을 주러 가게에 들렀다가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니 남사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놀라 문을 쾅 닫을 뻔했지만 놀랄 수도 있으니 조용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했어요. 분명 아들은 회사일 텐데 이 소리는 뭘까 생각했어요. 분명히 출근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집으로 가려는데 애미는 집에 있나? 네, 있을걸요? 오늘 어디 간다는 소리는 못 들어서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그 소리는 뭐였는지. 그래, 회사고? 그럼요. 어머니, 늘 감사해요. 반찬 잘 먹을게요. 저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집에 다시 들어가 안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쓰러지게 됐고 순간 며느리의 비명과 남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망할 년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발 들어보세요, 어머니. 제가 이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뭐? 아니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지. 빨리 신고해. 아니 이게 무슨 당하긴 뭘 당해. 갑자기 그 남자가 며느리를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미쳤어? 이 할망구가 어딜 신고해? 너 미쳤어? 너 좋다고 그럴 땐 언제고? 당해? 이 미친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경찰은 10분 뒤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와 그 남자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어요. 며느리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너무 억울하다며 울고 그 남자는 며느리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렇게 억울하게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니 정말 당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남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거기서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와 그 남자는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예전 직장 동료라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직장 동료가 왜 집으로 왔을까요? 그리고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며느리의 말은 이랬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연락이 와서 회사 일로 상의할 게 있으니 집에 가겠다고 통보를 받고 집에 들이니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오라고 얘기해서 집에 왔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왔고 그러자 며느리가 자기를 강간범으로 몰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렇게 순 넘어갈 듯 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갑자기 며느리를 보고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제가 당한 거요? 회사에 가서 다 듣고 왔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랑 바람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냥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그 남자와 바람 피운다는 소문이 나서 회사에서 쫓겨나듯 그만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바람을 피워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자인 척 저를 속이고 온 거잖아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봐봐요. 제 잘못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같이 바람핀 놈도 잘못이 있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 독한 거. 너는 내 앞에서 그런 꼴을 보여주고도 거짓말을 해? 이것이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를 파네? 거짓을 고해?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 아들이 경찰서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만두세요. 아들은 눈이 돌아 있었고 그 남자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들을 잡았어요. 하마터면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어요. 저희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몸이 저려왔습니다. 점점 의식을 잃어갈 것 같았어요. 아들이 놀라 저에게 달려왔고 경찰도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몸을 지배했어요. 다행히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 호흡곤란이 온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요? 왜 미안해요? 순간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크고 나서는 아들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들은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까지 울어버린다면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저는 괜찮다고 다독여줬습니다. 뒤에 손자도 있었는데 손자는 조용히 저희를 기다려줬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지 아빠를 닮았는지 배려하는 모습이 꼭 자기 아빠와 닮아있더군요. 그래서 언제부터 알았니? 최근에 알았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싸웠니?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똥강아지는. 아니? 아마 알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싸웠는데. 그렇게 아들과의 대화가 끝이 나고 셋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 집에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주말이라 저희는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혼할 거예요. 뭐? 이혼이라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니 놀라서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남편은 그제야 아무 말 없이 저희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남편은 제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바람 났어요. 뭐? 누가? 내 새끼가 바람을 피워? 이놈이? 우리 아들이 당신이에요? 며느리요. 그 망할 것이 바람 피웠어. 허허, 이런. 왜요? 막상 아들이 바람 맞으니 마음 아파요? 망할 영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한 소리 할까 했지만 심장이 요동쳐 그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큰 꽃다발과 반찬을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좀 알려주세요. 나도 모른다. 네 잘못은 네가 책임져야지. 어머니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머니한테 배운 거 제가 요리해서 반찬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이 꽃 어머니 좋아하시죠? 꽃도 사왔어요. 너는 이제 와서 이런 거 하니? 됐다. 가져가라. 며느리는 이제 와서 반찬을 싸오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왔더라고요.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가져오니 참 가짠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평소에나 좀 잘하면 그래도 짠해서라도 봐줄 텐데 이제 와서 이런 꼴을 보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받을 건가요? 저는 반찬은 먹기 싫어서 바로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 사돈이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오랜만이죠? 사부인은 예전에 비해 나긋나긋 눈치를 보며 저를 대했습니다. 딸이나 애미나 똑같이 눈치 보며 기는 게 어찌나 웃기던지. 안녕 못합니다. 가주세요. 그러지 말고 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네, 안 해요. 그쪽이 잘못한 거. 그럼 가주시죠. 어머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앞으로 청소도 매일매일 하고 반찬은 제가 해먹고 장도 제가 다 알아서 보고 남편 밥 매일 챙겨주고 아들 밥도 늘 따뜻한 밥으로 해줄 거예요. 잘못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말을 이제 와서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아니, 한서방이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하길래요. 사돈을 좀 어떻게 잘 구슬려 보면. 뭘 구슬려요? 지금 나도 화딱지나 죽겠구만.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아니 왜 화를 내요? 저희도 지금 억울해요. 아니 보니까 한서방이랑 만나기 전부터 그 남자랑 사귀었더만. 그러다 한서방 만나서 임신했고 엄연히 따지면 한서방이 임신만 안 시켰으면 이럴 일도 없었지. 뭐? 이 노인네가 말 다 했어? 뭐? 노인네? 엄마 그만해. 어머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럼 저희 그만 가보겠습니다. 며느리와 사부인이 나가고는 바로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 밥은 먹었고? 네, 지금 다 먹고 커피 한잔 하려고요.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사부인이랑 애미랑 같이 왔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혹시 너 네 아내랑 바람 피워서 사귀었니? 어머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나중에 말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은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바람나서 그런 거면 어쩌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할머니, 자? 아니, 손자는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손자도 힘들었는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싸울 때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 엄마가 바람난 것 같다고. 할머니, 실은 나 엄마 별로 안 좋아해. 엄마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나보다는 아빠였고 아빠보다는 그 아저씨였어. 실은 나 그 전부터 알았어. 그래서 엄마가 많이 미웠고 용서가 안 돼. 이 어린 것이 그걸 다 안고 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제게 뽀뽀를 하더라고요. 아들의 술 취한 모습도 처음 보고 아들이 제게 뽀뽀를 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묘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 생각을 하면서도 덕분에 이런 아들의 모습을 봐서 좋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기도 속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계속 속았다는 말만 하며 손자놈을 데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속이고 저희 아들과 그 남자와 같이 사귄 겁니다. 며느리는 저희 아들이 건물주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고 의도적으로 임신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완전 미친놈들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바람도 바람인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아들과 저 그리고 손자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는 어린 나이지만 이 상황을 잘 받아들여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은 많이 다친 것 같았지만 저와 아들이 잘 다독여줘야 어른 아니겠어요. 아들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아들과 손자 둘이서 살게 됐어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희 집 양반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좀 잘하나 싶더니 그새를 못 참고 바람을 피운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찔러봤더니 제발 저려서 말을 하더라고요. 웃기지 않나요? 역시 한번 바람 피운 놈은 계속 피우나 봅니다. 그게 아니고 딱 한 번 만났어. 그냥 서로 놀았지. 다 늙어서도 그렇게 여자가 좋디? 그리고 이 양반아,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아휴, 이만 갈라섭시다. 다 늙어서도 그러고 싶을까요? 제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들었더니 남편이 꽤나 유명하더라고요. 남편은 돈이 좀 있으니 그걸로 아줌마들을 꼬시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가씨들도 꼬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 남자와 또 한 번 합쳤다니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결국 저는 또 한 번 남편과 갈라서게 됐습니다. 아들의 권유로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월세를 받았고 제 남편은 쫓아냈어요. 아들애와 합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종종 아들과 손자도 그 모습을 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를 했고 외과, 내과, 신경과를 가다 결국에는 정신과로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제 상태가 심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다 늙어서 뭘 가나 했는데 생각보다 제 나이 사람들도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약을 먹으며 호전되길 기다리고 있네요. 아들네와 같이 지내서 그런지 전보다 상태도 좋아졌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끙끙 앓다가 가지 마시고 초기에 가서 약을 받아 상담도 받아보세요. 조금씩 괜찮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병원에 갔다 온 뒤로 좀 괜찮아지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들에게 들었는데 며느리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는데 그 남자가 주식을 잘못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남편은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다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동네를 돌아다닐 수 없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아들은 지금 마음의 상처를 치유 중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들이 제 팔자를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에게만큼은 풍족하게 살았으면 해서 물질적으로는 모든 걸 해줬어요. 그것까지도 닮았으면 전 서급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저는 아들과 손자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아들과 저는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가끔은 남편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견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연애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외도와 며느리의 외도를 보면서 어떻게 사랑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한동안 머뭇거리며 물어보더라고요. 아들은 어릴 때 자기를 낳아서 후회한 적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시잖아요. 자식 낳은 걸 후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저를 안으며 고맙다고 해줬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손자도 저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결혼은 후회하지만 자식을 낳은 건 후회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공감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후회할 부모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떤가요? 혹시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기저기 치여서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리고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요즘 저의 제일 큰 고민인데 저는 명상을 하면서 제 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열심히 수다를 떨다 제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 제보하라는 친구의 말에 용기를 내보았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제 인생이 진짜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저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 고향은 지방이고 서울에서 차를 타고 가면 5시간이 걸리고 교통편도 그리 좋지 않은 산골입니다. 태어나길 거기서 태어났으니 전 어릴 때는 서울이라는 존재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게다가 제가 장녀라서 아래로 동생만 4명이고 위로는 아무도 없으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식은 전혀 몰랐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네에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우리 고향은 너무 작아서 서로가 진짜 밥수저가 몇 갠지 다 아는 사이였어요. 5남매의 첫째 딸이었던 저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엄마를 도와 밥하고 동생 기저귀를 갈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막내랑은 11살 차이가 나요. 초등학생 때였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갔는데 막내가 집에 없었습니다. 고작 3살인 애가 어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몸집도 작으니 발견하기도 쉽지 않았죠. 밭에 가서 엄마한테 사실을 알리니 엄마도 막내가 어딨는지 모르고 동네 어른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몰랐어요. 혼자 울면서 찾아다녔는데 결국 찾긴 했습니다. 막내는 우리 동네에 있던 오래되고 작은 절에서 발견됐어요. 식구들이 그렇게 찾은 것도 모르고 혼자 신나서 절을 돌아다니고 있어서 스님이 맡아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생들이 걱정되어 학교를 자주 빠졌어요. 혹은 등교를 해도 점심을 먹기 전에 집으로 돌아온 날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학교에 가지도 않고 혼자 어린 나이에 동생들 먹일 밥을 하고 뒤치다꺼리를 하니 유일한 양가 친척이었던 고모가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아빠의 형제들은 다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고모만 남아서 우리랑 교류하고 있었는데 고모는 바로 옆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 안쓰러웠는지 고모는 고모의 사정도 좋지 않은데 우리 가족을 자주 챙겨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고구마와 사과 같은 것들도 집에 주고 가시고 기저귀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집에서 고모의 도움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공장에 가서 돈을 벌려고 했거든요. 지금은 고등학교 진학이 당연한 시대지만 저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거나 혹은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제가 희생해서 돈을 벌고 우리 동생들은 제대로 학교에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긴 상의 끝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부모님도 속상해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더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셔서 예전처럼 긴 시간을 밭에서 보내기도 힘들었고 동생들이 크면서 아무래도 드는 돈이 많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집의 사정상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말하니 선생님도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러면서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던 유일한 신발 공장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고모가 집에 왔다가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화를 내며 고등학교는 꼭 가라고 하셨습니다. 미순아, 고모가 고등학교 학비 대줄게. 고모 집으로 와서 살아. 그래도 학교는 나와야지. 고모는 그러면서 부모님께 그래도 자식들 고등학교는 다 나오게 하라고 아주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고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를 강제로 그렇게 옆 동네로 데려가셨어요. 집안 사정은 고모부가 조금 도와줄 거고 차라리 제가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훨씬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모의 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이것도 사정이 있어요. 사실 고모한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죽었습니다. 제겐 사촌 동생이죠. 우린 넷째와 동갑인 아이였는데 아파서 죽었어요. 그래서 고모와 고모부는 그 나이 때의 여자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와서 한동안 외출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모네 집에 얹혀 살며 고모부는 한 번도 저에게 눈치를 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사촌 오빠보다 저를 더 챙긴다는 것을 바로 제가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고모와 고모부가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남의 집에서 생활하면 눈칫밥에 제대로 밥을 먹지도 못한다고 하던데 전 아니었어요. 아직도 고모와 고모부에게는 고마운 마음뿐이랍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저에게 아주 큰 경험이었는데 일단 저는 남의 돈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물론 그래도 집 자체가 부유한 친구들을 따라가진 못했고 적당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공학이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1학년 때 만났는데 그렇게 외모가 잘난 편은 아니었어도 참 다정하고 말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집 방향이 같고 고모네 집과 가까워서 자주 등하교를 같이 했는데 나중에 친해지고 한 사실인데 남자친구는 집이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집일 정도로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고모한테 밥을 먹다 물어봤더니 바로 부자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공부를 못하고 노는 걸 진짜 좋아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쁜 사람이라 공부도 잘하고 다정한 모습에 제가 반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도 절 좋아해서 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부끄러워서 고모에게는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는데 고모는 바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우리 고모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애들이 사귄다던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남녀가 만나면 사귈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대수냐고 묻는 고모의 말에 어머님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을 하고 제게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고모는 그런 어머님을 내쫓았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진짜냐고 묻던데 정말로 미성년자가 무슨 연애냐고 우리 고모네 집을 박차고 들어왔던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거짓이 아니랍니다. 고모는 그 뒤로 저에게 그 아줌마에 대해 계속 욕하셨고 고모부도 화가 나셨어요. 제게 되도록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무슨 치맛바람이 저렇게 세냐고 욕하셨죠. 저는 고모와 고모부가 왜 싫어하는지 당연히 이해는 했는데 이상하게 머리로는 저도 지독하게 엮이기 전에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막상 현실로 헤어지진 못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어머님의 눈초리를 피해서 사귀었는데 몰래 하는 연애라서 그럴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앞에 말한 고향 친구들이 바로 이때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아직도 만나면 이때 얘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예요.
행복하고 말도 많았던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저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방황하다 삼수 끝에 대학을 갔던 상태였고 고모부는 저에게 되도록 대학 진학을 고민해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고등학교는 나왔으니 이제 빨리 돈을 벌기를 원하셨죠. 제가 고모 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며 방학에 본가에 갈 때 사실 마음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편하게 고등학교에 다니던 저와 달리 동생들은 제대로 된 난방도 없는 곳에서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모와 고모부의 제안도 거절하고 결국 취업하게 됐는데 고모한테 양해를 구하고 고모네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저도 돈을 버니까 본가에도 돈을 보내고 고모에게 생활비도 줄 수 있어 아주 기뻤어요.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업한 저와 달리 제 남자친구 진철이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즐거웠던 고등학생 시절과 달리 물리적으로 남자친구와 저는 멀리 떨어져서 자주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입학해서 아예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제가 만약 같은 학생이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많이 찾아갔을 텐데 회사에 다니느라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확실히 처음 하는 사회생활은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고등학교 때 의지하던 대상이었던 남자친구의 존재가 옆에서 사라지니 사귀어도 사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20살 여름에 헤어지자고 제가 먼저 말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붙잡던 남자친구는 더 만날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이별하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남자친구는 저를 많이 붙잡았어요. 심지어 붙잡겠다고 그때가 방학이라 둘 다 고향에 있었는데 우리 고모의 집을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쉽지 않아 결국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뒤로는 남자친구가 시간만 나면 고향으로 와서 외롭지 않게 해줬어요. 그때 힘들었던 이유가 남자친구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 생각에 힘들었는데 그런 저를 이해한다고 본인의 용돈을 모아 저에게 주기도 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제가 돈을 아무리 본가에 보내도 한계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동생들이 하교하고 집에 오면 농사를 도우며 그렇게 겨우 가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 아무리 회사에서 힘들어도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고 오히려 맛있는 것을 먹게 돼도 가족들 생각에 죄책감이 있어서 그러질 못했어요. 고향에 가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너무 미안하다며 울고 동생들은 제 손에 들린 과자를 바라보고 그런 생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남자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적어도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제 옆에서 지켜준 남자친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 저는 면회에 자주 갔었는데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면회 가는 날은 무조건 비워놓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다시 마주치기도 했는데 대놓고 저를 미워하시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직도 사귀니? 언제 헤어질 거니? 너 설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예정은 아니지?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야. 저는 아직도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째려보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남자친구 앞에서 그러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꼭 우리 둘이 있을 때만 그러던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급기야 전역할 때가 되니 그때는 더 저에게 노골적으로 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님에게 잘 보이겠다고 나름 꽃다발도 사고 손수건도 사서 갔었는데 너무 대놓고 거절하며 받지도 않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할 정도예요. 하필 남자친구는 외동이고 또 아들이라 그 당시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심할 때라 어머님이 싸고 도는 정도가 심했답니다. 오죽하면 고모가 저녁밥을 먹다 결혼은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저도 당연히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머리로는 결혼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로 옮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자친구가 본인 엄마가 저에게 말을 조금만 밉게 하면 들깨처럼 뭐라 하던 모습 때문에 제가 쉽게 헤어지지 못했나 봐요.
전역한 남자친구는 사귀고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보러 갔는데 가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이 부끄러운 건 아니었는데 되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고모는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니까 혹시 우리 집도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는 고모부처럼 은행에 다니시는 게 아니고 지금 아파서 집에 누워 계시는데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바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싹싹하게 미리 준비한 고기를 엄마에게 건넸어요. 그러면서 제 동생들과 놀아주기 시작했는데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막내가 특히 남자친구를 좋아했습니다. 엄마는 저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냐고 저에게 물었고 전 아직 모른다고 대답했는데 대답하면서도 속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고향에 왔는데 도착하고 바로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마음이 대부분이면서도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사귀던 것도 싫어하던 어머님이 알면 분명히 대놓고 반대하실 테니 속으로 어떻게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고모에게 말하니 고모는 절대 안 된다며 저를 말렸어요. 얘 미순아, 잘 생각해. 그 집은 안 돼. 고모부까지 나서서 저를 말리고 심지어 사촌오빠도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말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말고 오로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러고 싶어도 어머님의 강렬한 반대를 막아내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날 저는 들어가자마자 아주 놀랐어요. 초라한 우리 집이 생각나는데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화려한 집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오히려 기가 눌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귀고 몇 년이나 지나고 처음으로 들어가 본 집이었는데 집에는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셨어요. 아버님은 아주 조용하셨고 어머님처럼 대놓고 반대하시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저를 반기는 것은 더 아니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로 아버지는 뭐 하시냐부터 시작해서 현재 제가 일하는 곳의 위치, 그리고 본가 집의 주소와 모은 돈까지 아주 세세하게 물어보셨어요. 심지어 제가 동생이 넷이라고 하니까 한숨을 쉬며 나이와 성별을 물으셨죠. 제가 대답할수록 어머님은 표정이 굳으셨고 나중엔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저에게 양심도 없다고 내쫓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화를 내도 두 분은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고모에게 이 사실을 전하니 고모는 차라리 그렇게 대놓고 반대해줘서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라고 그냥 저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급기야 우리 회사까지 와서 제게 헤어지라고 하며 헤어지면 아버지의 병원비를 주겠다고 하셨을 정도로 따라다니며 반대하셨어요. 나중엔 회사 사람들도 제 사정을 알게 되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고모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런 결혼은 하더라도 제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또 제 입으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게 됐고 그때는 남자친구도 본인 부모님의 의견을 거역하지 못하겠는지 알겠다고 울며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지고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안 하던 실수하고 멍하게 있느라 버스 정류장을 놓치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일을 물려받느라 아주 바빠 보였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바쁜 게 낫다고 생각하며 저도 회사 일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별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어느 날부터는 또 먹은 것도 없는데 아침부터 속을 개워내기 시작했어요. 고모가 이상하게 여겨 같이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됐어요. 바로 제가 무려 임신 5개월이라는 소리를 듣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모는 의사에게 지워줄 수 없냐고 물었는데 이미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났다고 낫는 것으로 유도하더라고요. 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혼자 멍하게 있는데 고모는 당장 제 남자친구에게 책임지라고 해야 한다고 저를 끌고 남자친구의 집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고모와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거실에 들어와 있었어요. 제 임신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는 표정을 굳히고 아무 말이 없었고
남자친구는 되게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의 아이가 맞냐고 오히려 따졌어요. 그럼 우리 조카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막말로 다른 남자 애 데리고 우리 아들 애라고 우기면 다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보자 하니까! 급기야 고모와 시어머니는 둘이 대판 싸우기 시작했고 집안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 배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한동안 너무 멍한 상태로 있었어요. 고모는 우리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렸고 집안은 뒤집혔습니다. 와중에 남자친구는 꼭 결혼하자고, 아기는 하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절대 헤어지지 말라는 소리라며 결혼에 대한 의지가 아주 확고했어요. 우리 엄마는 쓰러지고 고모도 종일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가 아프다고 드러눕고, 그렇게 양가가 뒤집히니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아이 때문에 시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시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터라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안 그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 임신까지 해서 같이 살게 됐으니 시집살이가 말도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간 첫날부터 청소와 빨래를 시키는데 남편이 옆에서 임신한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뜯어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잣집이라 집에 일하던 이모가 없던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꼭 제가 집안일을 다 하길 원하셨어요. 이 소리를 듣고 친구들은 일부러 애 유산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악독했습니다. 너는 예단도 안 들고 오고 그냥 애만 임신해서 왔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 말대로 저는 집안 사정이 워낙 좋지 않으니 예단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던 환경이었고 혼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셔도 그냥 모른 척 하셨고,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저에게 조금만 참자고, 본인이 사업을 완전히 물려받으면 반드시 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매일 말해주어 견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다녀봤자 돈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그만두고 집안일에 집중하길 원하셨는데, 안 그래도 임신하고 신경통 때문에 편두통이 왔던 터라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종일 시댁에서 요리, 빨래, 청소하는데 그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임신해서 몸도 무거운데 새벽 5시에 일어나 식구들 먹을 밥을 하고 있으니 제가 식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고모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있으니 마음대로 외출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대로 나중에 분가할 것만 기대하며 견디며 출산을 준비했어요. 정말 다행히 첫째는 입덧이 전혀 없었고 임신 중에도 태동도 별로 없던 아이라 출산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심한 시어머니의 예쁨을 많이 받으려면 첫째가 아들이어야 했는데 첫째는 딸이었어요. 저야 뭐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낳은 아이가 딸이라고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으며 길가에 있는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하니 너무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신생아는 새벽에 잠을 자지 않으니까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조금만 늦게 일어나면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침실 문을 벌컥 열며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막아줘도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으셨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하면 행패는 더 심해졌어요. 우리 딸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으니 거실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며 청소와 빨래는 계속 시키니까 전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기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자식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명절에나 겨우 고모와 본가에 갈 수 있었는데 갈 때마다 눈물이 자꾸 나와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어 본가에 돈을 예전처럼 보내지 못해 그게 너무 걸렸는데 그래도 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보면 그냥 힘들어도 꼭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며 말씀하셨는데 당시 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저도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그런 생활이 지나고 둘째도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둘째가 나오면 진작 분가하자고 저와 약속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독박으로 육아하며 태교하고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은 힘든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게 대수냐고 제가 으스대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티를 내지 말라며 뭐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말을 믿으며 분가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본가에 자주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가는데 그것도 시댁 행사가 다 끝나야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과 동생들을 보는 시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차피 넌 고등학생 때부터 나와서 살았으면서 뭐가 그렇게 애틋하다고 자꾸 가? 제가 부모님을 뵙고 오겠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매번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모는 같은 동네라 가까운데도 진짜 부모님도 아닌데 뭘 보러 가냐고 매몰차게 대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방에서 울었는데 저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저도 맞받아치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부모 보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하죠. 빨리 다녀올게요. 몰래 저렇게 말하고 첫째 딸을 안고 집을 나설 때는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제 귀에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줬던 비상금을 들고 그렇게 택시를 타고 본가에 가서 동생들과 부모님을 보며 저녁밥을 먹고 시댁으로 왔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나간 게 너무 괘씸하다고 드러누워 있으셨어요. 남편이 아무리 제 편을 들어줘도 그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의견이 가장 우선이라 결국 저는 사과하게 됐습니다. 이런 둘째 임신 기간을 지내며 한 가지 고통이 더 있었는데 바로 입덧이었어요. 첫째 때는 입덧이 전혀 없었고 첫째가 유난히 순한 아이라 출산부터 육아까지 힘들지 않아 몰랐는데 둘째는 입덧이 너무 심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은 게 없으니 살이 점점 빠졌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자기를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든다고 분노하기도 하셨어요. 어머, 새댁,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시어머니와 둘이 외출할 일이 있으면 저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니 시어머니는 저와 외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이가 걱정되어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넘어가지 않아 고통스러웠는데 옆에서 더 저러니까 눈치가 보여 그나마 먹던 죽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첫째 딸을 시어머니처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간간히 챙겨주시며 저도 조금씩 식구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갈수록 야위니까 걱정된다며 데리고 갈비를 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남편도 어디서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제와 한약을 사서 오기도 했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못되게 괴롭혀도 남편만 보고 견딜 수 있었을 정도로 남편 복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낳았는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임신했을 때는 그렇게 저를 구박하더니 막상 아들이 나오자 이번엔 본인이 엄마인 것처럼 싸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제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저한테 뺏어가서 둘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아유, 눈은 우리 아들 닮았고 코는 나를 닮았네. 아유, 너무 예쁘다. 우리 아들이 딱 이만할 때 그랬는데 역시 아들 아니랄까봐 자기 아빠랑 똑 닮았어. 첫째 때는 아기가 울면 듣기 싫다고 하셨던 분이 둘째는 울면 목소리가 우렁차다고 나중에 큰 일을 할 것 같다며 대통령감이라고 하셨어요. 저야 물론 우리 아들이니까 좋지만 그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10달을 품고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니 좋았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똑같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다행히 남편도 제 마음과 같아서 우리는 남매를 전혀 차별하지 않았는데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대놓고 둘째를 예뻐하셨어요. 시아버지도 둘째를 더 예뻐하셨는데 그래도 첫째에게 애정은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사주셔도 첫째와 둘째 똑같이 사다 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집에 둘째만 존재하는 것처럼 과자를 사도 하나만 사서 둘째에게 안겨줬습니다. 당연히 첫째도 아직 아기니까 자기 몫이 없으면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딸을 보며 시어머니는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하고 첫째에게 성질이 더럽다고 하셨어요. 엄마인 제가 그걸 도저히 못 봐서 시어머니에게 따지듯 말하면 저에게도 얹혀 사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하고 분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시부모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시아버지는 긴 말 없이 그러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내심 속으로 잡으면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저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지 참 고민이었네요. 대신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둘째를 놓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제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재영이는 놓고 가. 재아만 데려가면 되잖니. 어머님, 제 자식을 제가 어떻게 놓고 가요? 왜 그러세요? 왜? 재영이는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 살림도 못하는데 둘 데려가봤자 고생만 하지. 어머니, 애들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놓고 가요? 시어머니는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상식 밖의 말을 상식처럼 말하니까 우리 부부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아들을 데리고 저에게 주지도 않고 혼자 열심히 품에 끼고 살았어요. 결국 남편이 아들을 빼앗아 분가하게 됐는데 분가한다고 시어머니의 간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둘째를 보겠다고 매번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아침 8시에 현관문을 두드리며 우리 아들 밥을 먹였냐고 묻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있으면 막아주기라도 했지만 문제는 자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인 낮 시간대에 자꾸 오셨어요. 아무리 불편하다고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나중엔 너무 신경이 곤두서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살림 참견부터 시작해서 저와 딸에 대한 노골적인 욕을 하니 나중엔 초인종만 울려도 제가 경기를 일으키니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가서 심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남편이 시아버지 밑에서 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서 혼자 말하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말했는지 완전히 시부모님과 틀어지게 됐거든요.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못살게 굴어도 버텼던 이유가 바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틀어지고 시아버지 사업이 필요 없다고 인연을 끊다시피 하니까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니 어느 기업이라도 들어가서 돈을 벌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그동안 아빠 회사에서 편하게 일했으니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벅차하더라고요. 회사를 들어가도 한두 달 만에 그만두고 집에 오니까 막막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시부모님에게 숙이고 들어가자니 제가 미칠 것 같았고 나중에는 남편은 급기야 시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 본인도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고모와 고모부는 아직 너무 사회 경험이 없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반대하셨는데 이미 마음먹은 남편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바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위의 우려처럼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뭐라 하기도 그래서 저는 집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육아했는데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점점 부족하니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굶었던 날이 많았는데 막상 우리 아이들을 굶기니까 너무 속상해서 미친 척을 하고 고모네 집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먹인 적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비참하고 슬퍼서 자꾸 눈물이 나왔는데 더 슬펐던 것은 그래도 자꾸 고모네 집에 의지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괴롭힐 때는 오히려 돈독했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 점점 부부싸움을 하는 횟수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힘들면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그럼 됐지?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그만해. 아이들은 점점 커봤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없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저라도 나가서 공장에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아이가 둘이나 어리니 그럴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둘 다 굶길 수는 없으니 시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둘째는 시부모님에게 맡기자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시댁에 둘째 아들을 맡겼고 시어머니는 좋아하며 아들을 싸고 돌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간간히 공사장에 가서 일당을 벌어왔고 저도 첫째 딸이 어느 정도 크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잠깐씩 식당에 가며 일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반드시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되찾아오겠다고 생각하고 견디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찾아가도 둘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본인들 집에 보냈으니 자기 자식이라고 저에게 미련을 버리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것 관련으로 남편과도 수도 없이 싸웠는데 웃겼던 점은 제가 가면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본인 아들이 찾아가면 또 반기는 시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친정엄마가 울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바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엉엉 울며 남편에게 말하고 시댁에 들려 둘째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울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들어가서 아들을 억지로 데리고 나왔는데 심지어 시부모님은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고모가 옆에서 시부모님을 욕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도저히 저런 집과는 평생을 함께하기 힘들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나 진짜 당신 부모랑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 우리 그냥 그만하자. 그러면 오히려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야.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더 노력할게. 이혼은 안 돼.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해?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 내가 어떻게든 애들 키울 거야. 마지막으로 그건 당신이 도와줘. 남편은 울며 절대 안 된다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는데 저는 이미 돌아선 마음이라 동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시부모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저를 사랑하는 것은 느껴졌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저렇게 제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와 가족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과 서로 울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냈는데 나중엔 남편도 제 뜻을 존중해줬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자책하길래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은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서로 합의하고 이혼하게 됐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인 아들을 데려와 달라는 부탁까지 들어주고 남편은 너무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2명의 아이를 데리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있으면 시어머니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엄마와 고모를 보고 동생들도 보고 눈물이 나와도 꾹 참으며 무조건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애들 나이가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4살이었어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쪽방 하나를 구해서 무작정 나가서 일을 구했습니다. 애들 다닐 어린이집도 알아보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으면 그 시간에 식당에 가서 일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인형에 눈알을 붙이며 소일거리를 했어요. 시어머니 눈칫밥을 먹으며 수선하는 것도 알게 됐는데 덕분에 수선 일도 하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밤에도 자지 않고 아이들이 잘 때 작게 불을 켜고 수선하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돈이 조금씩 모이니까 아이들을 굶기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풍족하게 해줄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제 곁에서 아이들과 있으니 기뻤어요. 다만 딸과 달리 아들은 시어머니와 살며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여유롭게 지내던 날들이 있으니 불평불만을 하기는 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도 했었는데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슬퍼서 혼자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속상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아마 남편이 우리를 보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명절 때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는데 명절에 마트에서 일하느라 그랬습니다. 휴일이 있어도 쉴 수가 없었고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시간이 조금 더 생기면서 제가 일하는 시간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첫째 딸에게 유독 미안한 마음이 더 들어요. 제가 밖에서 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면 철없는 둘째를 밥 먹이고 혼자 빨래와 청소하던 딸이 얼마나 고맙고 또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아예 공장에 주간으로 가서 일하며 돈을 벌었어요. 아파도 아픈 티를 전혀 내지 않았고 그때는 그제야 짬이 나서 고향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였는데 고모에게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얘, 너희 시댁 망했어. 다 말아먹었대.
그리고 네 전 남편은 어디 갔는지 지금 아예 못 본 지 오래됐어. 저는 고모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했고 살던 집까지 팔아막으려고 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망해서 사라졌다고 해요. 전 남편은 시댁이 망하기 전에도 별로 볼 수가 없었는데 시댁이 망한 뒤로는 동네에서 아예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고모의 말에 씁쓸하면서도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와 엄마는 제가 주는 용돈도 전혀 받지 않고 저에게 고생한다고 오히려 용돈을 주셨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적어도 굶기지는 말자 다짐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 보답을 해주는 듯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은 반드시 제가 내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딸은 무려 4년 장학생으로 학교에 입학했어요. 얼마나 뿌듯하던지 소식이 끊긴 전 남편에게 소식을 알리고 싶었답니다. 힘들 때도 그렇고 행복할 때도 그렇고 남편이 궁금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서로 남편과 저는 사랑하는 상태로 헤어졌으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로 소식을 알릴 길이 없으니 그리워도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죠. 주변에서는 저에게 재혼 권유도 했는데 저는 재혼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남매를 혼자 키우기에도 바빴기도 했고 그냥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전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 생각을 신중히 했어요. 그 정도로 시집살이에 대한 고통이 아직 남아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딸아이는 대학에 가서 적응도 잘했습니다. 워낙 착하고 제 속을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아이라 그냥 딸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대학에 가더니 과외로 돈을 벌어 저보고 더 일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생활비도 주던 기특한 딸이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경우가 달랐어요. 아마 어릴 때 시댁에 보냈던 게 잘못됐던 건지 아들은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엇나가서 제가 학교에 불려갔던 적도 있고 심지어 경찰서도 갔던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아들이 할머니 얘기를 꺼내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더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천사 같은 딸이 아들에게 뭐라고 할 정도였던 아들은 성인이 되고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군대를 먼저 다녀오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전문대를 갔지만 그래도 적응을 잘하고 무사히 졸업까지 했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것도 장학금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딸은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하더니 미국인 사위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해준 것도 전혀 없는데 키워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옷도 사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으며 모은 돈으로 겨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되게 작은 주공 아파트였는데 재개발되며 값이 확 뛰어 얼떨떨했어요. 그 사이 아들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한창 방황할 때 같이 놀던 여자였어요. 직업도 없이 대학도 가지 않았던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온 아들은 다짜고짜 저에게 임신 소식을 꺼냈습니다. 적잖이 당황했으나 저도 결혼할 때 그렇게 갑작스러운 임신 때문에 했으니 뭐라 반대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다 결혼한다니 그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기며 며느리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아들이 살던 집으로 왔기 때문에 딱히 해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수도 필요 없었고 예단이나 뭐 하다못해 수저도 안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지독하게 당해서 이혼까지 한 사람이니 최대한 며느리의 편의를 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집안일을 할 필요 없게 제가 다 했어요. 태교에 전념하라고 시장 가서 재료를 사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 일할 수가 없어서 아들 돈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고마운 마음으로 더 그랬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진지하게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아이 낳으면 대출을 받을 건데 그러려면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야 편하다는 이유로 간절하게 요구하길래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순순히 명의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의가 넘겨지자마자 아들은 저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또한 며느리도 출산하고 아이 돌보는 것이 힘든지 제게 노골적으로 짜증도 늘어나고 급기야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하루하루가 눈치 보여 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를 보며 예전 시어머니 생각도 들고 너무 비참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더 속상했습니다. 다시 공장에 가서 돈을 벌고 싶어도 허리를 다쳐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 상태를 알면서 며느리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만 축내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오세요. 그 말을 듣고 진짜 시어머니의 환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화장실에 가서 울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에 되게 멋진 외제차 하나가 서 있었어요. 무시하고 울면서 머리를 식히려고 걷는데 누가 제 손을 잡아서 깜짝 놀라서 보니 거기엔 전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믿기지 않고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서 있었어요. 그런 저와 달리 남편은 드디어 찾았다고, 이번 흥신소는 믿을만하다고 혼자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몇 년을 찾았는지 알아? 전국에 있는 흥신소는 내가 다 찾았어. 너무 보고 싶었어. 당신,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믿기지가 않아. 이게 뭐야?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 얼마나 죽기 살기로 노력했는지 몰라. 나 이제 기업 회장이야. 내가 이 말 하려고 살아왔어. 전 남편은 그러면서 저에게 명함 하나를 보여줬는데 진짜 기업 회장의 명함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꼭 끌어안더니 본인 부모와는 절연한 지 오래고 제게 나타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고 급기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얼떨결에 달래며 저는 애들 얘기를 하다 복받쳐서 덩달아 울었어요. 제가 울며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이러고 산다고 하니까 남편은 괘씸하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는데 바로 아들에게 사탕발림으로 저에게 다시 명의를 넘기면 본인 회사 후계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좋다고 그렇게 명의를 넘겼고 남편은 뭐 다들 예상하셨죠? 채용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사람이면 엄마한테 그럴 수가 없다고 하고 매몰차게 아들 부부를 내쫓았습니다. 저야 이미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한 게 많아 전혀 안쓰럽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 남편과 둘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도 소식을 전했더니 너무 좋아하며 남편을 데리고 입국해서 내시 호텔에서 맛있는 식사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행복해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혼했던 사이라 요즘 훨씬 더 애틋하답니다. 다시 신혼이 된 기분이 들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